안녕하십니까. 한국II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서치 1팀의 김경민 애널리스트입니다. 가치라는 권지승 연구원과 함께 CES 2025 참관기 세미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CES 혁신상 받은 한국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상이 이제 어떤 종류의 상인지, 그리고 이 혁신상 받은 기업들 몇 곳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저도 CES 다녀오다 보니까 좀 뭔가 한국 기업들도 좀 체질이 많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간단히 소소하게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CES를 2017년에 처음 갔는데, 그때는 그냥 만약에 제가 기업체에 있다고 하면, CES에 가면 부스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CES에 이노베이션 어워드라고 불리는 혁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점점 더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이 혁신상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62곳이 혁신상을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77%가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이었고요. 전체 수상기업이 363개 기업이었는데 그 중에 한국 기업이 162개니까 꽤 많은 기업이 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혁신상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노베이션 어워드가 있고 또 하나 최고 혁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혁신상 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고 혁신상은 총 20곳이 받았는데 그 중에 7개 기업이 한국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가면 한국 기업들이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 노스홀에도 있고, 사우스홀에도 있고, 센트럴홀에도 있고요. 이제 웨스트홀과 센트럴홀에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스타트업들, K 스타트업 통합국가는 그 베네치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니션 호텔에 그 유레카 파크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유레카 파크에 홀 A, 홀 B, 홀 C 이렇게 A, B, C, D로 나눠져 있는데 홀 G까지 있거든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유레카 파크에 K 스타트업 통합관이 있었고요. 그 CES 행사를 좀 요약을 드리면 참가국이 160여 개국이고 참가 기업이 4,500곳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참관객이 14만 명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14만 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 K 스타트업 통합관에 지원 기관이 있었고요. 그 지원 기관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창업진흥원, 코트라 또는 각 학교나 아니면 지자체가 있었고, 이런 지원 기관과 함께 127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상 수상한 기업은 162개가 되고요. 실제 이 혁신상을 탈 수 있는 카테고리는 많아요. 3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주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상을 탔던 분야는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헬스 그리고 모빌리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CES 혁신상을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사실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이기 때문에 컨슈머향 제품들로 혁신상을 타기가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물론 가끔 보면은 뭔가 플랫폼이나 아니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B2B 서비스로 어플라이 하시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 제품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뭔가 좀 하드웨어적으로 텐저블하게 손에 만져지는 컨슈머 프로덕트로 어플라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 컨슈머 프로덕트 중에서 디자인이 뛰어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장점 있는 제품들을 기리는 그런 연례 경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혁신상 타게 되면 그 혁신상 아너리라고 해서 어떤 스티커나 이런 그 혁신상 타이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중에 정말 최고 혁신상은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인데 이 상 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타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5년 1월 CES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1월 CES에서 혁신상을 받으려면 그 전해 하반기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시된 제품 또는 아직 출시가 안 됐다라고 하면 2025년 4월 1일까지 출시될 수 있는 제품을 이제 2024년 하반기에 그 제품을 갖고 지원을 하면 보통 11월 정도에 결과 발표가 나오고, 대부분 혁신상을 탄 기업들은 CES에 이제 참가해서 부스를 차리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혁신상을 탄 기업들은 CE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가 2개나 있죠. 그래서 3개나 있네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혁신상을 각 제품별로 혁신상을 받기도 하고요.
네, 삼성전자 오른쪽에 보시면 코리아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네, 키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대만의 대기업 하드웨어 기업인 에이서스, 저희가 아수스라고 많이 하는데 에이서스도 역시 제품으로 혁신상을 탔고요. 이렇게 대기업도 혁신상을 타지만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혁신상을 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좀 아실만한 기업은 세라젬이 지금 혁신상을 AI 메디와터라는 제품, 그 다음에 AI 파워드 홈 테라피 부스라는 그런 두 가지 제품으로 혁신상을 탔고, 네, 오른쪽 상단에 대동 있죠. 상장사 대동도 AI 플랜트 박스로 혁신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혁신상에 어플라이를 하고, 여기 또 심사위원단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를 일하다 보면 심사위원으로 어플라이 할 거냐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뭔가 CES가 전시회인데 이 전시회에서 하이라이트 되는 어떤 기업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이 이노베이션 어워드 제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혁신상 탔던 기업 중에 그 대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대동의 혁신상 수상 제품 중에 하나는 AI 플랜트 박스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한글로 표현하자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실내형, 그러니까 실내 개인형 수직 농업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냉장고랑 비슷하게 생긴 또는 조그만 옷장처럼 생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화면에서 이 해당되는 대동의 이 제품을 클릭하면 이렇게 큰 설명이 나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제품 설명을 실제 혁신상 수상을 하기 위해서 어플라이하는 기업들이 다 영어로 제품의 장점이라던가 제품의 특징을 다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어플라이하는 문서에 이제 문서는 아니고 웹베이스에 이렇게 다 그 제출을 하면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한글로 좀 설명을 말씀드리면 그 대동의 AI 가정용 재배기가 CES 2025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 요 분야는 푸드하고 이제 에그리컬처럴 테크 분야였어요. 그래서 핵심 기술은 AI를 통해서 환경을 제어한다는 거,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앱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기능성이 증진된 재배 기술이 도입됐다는 거, 그리고 식물 맞춤형 환경 제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LED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환경 제어가 잘 된다는 것이 핵심 기술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요 특징, 기존 재배기와의 차이점을 보시면 기존 재배기들은 대부분 수동으로 환경을 제어한다던가 아니면은 단순히 식물이 잘 자라는 부분만을 보는 단순 생육 관리 또는 그 실제 키울 수 있는 작물이 좀 제한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동의 AI 재배기는 AI 기반으로 환경 최적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 어떤 그 기능적으로 뭔가 증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제한적 작물이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사점을 좀 찾아보면 도시 농업 활성화, 스마트팜 기술 확산, 그리고 이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 파밍을 고도화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혁신상 수상 제품들이 뭐 대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스타트업이건 어떤 이제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으로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어떤 장점이라던가 시사점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어필이 되면 혁신상을 타게 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이노베이션 어워즈는 총 33개의 제품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하드웨어라던가 컴퓨터 주변 기기, 퍼리퍼럴스도 있고 오디오 비디오 컴포넌츠도 있고요. 그 밖에 AI 쪽, 사이버 시큐리티 쪽, 그리고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퀀텀 컴퓨팅 관련된 기업도 물론 이제 꼭 퀀텀 컴퓨팅 하드웨어적이 아니라 통신 관련된 기업도 혁신상을 탔어요. 그래서 나름 이 카테고리가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중견기업, 대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개의 제품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재분류를 해보면 6개로 구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컴퓨팅, AI 소프트웨어, 라이프 앤 웰리스, 모빌리티 트랜스포트, 그리고 홈 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3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혁신상 타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한국의 스타트업 중에 혁신상을 탔거나 또는 최고 혁신상을 타면 그런 이제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자금 조달을 할 때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혁신상을 타는 기업들이 100곳 이상 되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자금 조달 상황에서
기업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은 좀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그래도 혁신상에 어플라이하는 과정 자체가 단순하진 않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으로 어떤 스타트업들이나 중견기업 만날 때 이번에 처음으로 혁신상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한 번 더 관심 있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혁신상 탄 기업 중에 SOS랩이 있어요. 사실 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희 한국 IR 협의회에서 최근에 저희 그 SOS랩 자료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자료가 이제 발간된 기업이다 보니까 혁신상 또 수상하신 내역도 좀 확인하고 해서 그래서 부스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SOS랩은 이제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SOS랩이 이번에 처음 혁신상 수상한 건 아니고 그 전에 몇 년 전에 수상하셨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상장 기업이지만 비상장 스타트업일 때도 계속 CES의 부스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의 그 웨스트홀에 4124번 거기에 부스를 만들었고요. 그 주변에 역시 또 라이다 회사인 이노비즈의 부스도 바로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SOS랩 제품 중에 혁신상 탄 것은 이제 MS-U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용 3D 고정형 라이다였어요. 그래서 그 거리하고 색상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그 딥러닝 기반으로 그 자체 컬러리제이션 기술이 적용되고, 그리고 카메라급으로 굉장히 고해상도의 라이다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장점은 3가지 센서 기능이 하나로 통합이 돼 있고, 그리고 크기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차량 디자인에 끼치는 영향이 되게 최소화돼 있고, 그 다음에 저비용이다 보니까 자율주행에서 센서 모듈을 구축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센서 보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잠깐 자율주행 센서가 이제 라이다랑 카메라랑 레이더가 있는데 저도 3가지가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3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영향 때문에 카메라에 대해서 가장 익숙하신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카메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는 이제 빛을 감지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AI 영상 처리로 객체를 인식합니다. 장점은 풍부한 시각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되고요.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3년 전쯤에 라스베가스에 출장을 갔을 때 레벨 2 자율주행 차량을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때 이제 운전자가 아직 있었는데, 그 운전자분한테 제가 카메라를 몇 개 쓰냐 했더니 여러 개 쓴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신호등 전용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에 그 빨강색이나 초록색 불빛이 바뀌면 그것만 인지하는 신호등 전용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카메라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가격이 저렴하고, 다만 단점은 밤이나 아니면은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카메라가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거리 측정도 정확하지가 않고, 또 역광에 정말 취약하다라는 거는 카메라 사용하신 분들 다 이제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카메라가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SOS를 비롯해서 많은 라이다 기업들이 또 이제 부스를 만들었는데, 그럼 라이다의 작동 원리는 뭐냐면, 레이저를 쏘고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센싱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그 3D 공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고, 이 거리 측정도 정확한 편이고요. 그리고 360도로 거의 전방위 스캔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SOS랩 부스에 방문해서 정지성 대표님께도 이제 인사를 올해 2번째로 드렸는데, 제가 SOS랩의 장점은 뭔가요? 그랬더니 저희는 저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기존의 라이다 센서를 좀 도입하기 꺼려하는 그런 그 인더스트리가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대비 라이다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역시 또 라이다도 악천후일 때는 성능이 저하되고, 그리고 부피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런데 라이다도 많이 작아졌습니다. 예전에 그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 초기 버전 보면 라이다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지금의 라이다는 굉장히 많이 작아져서요. 그래서 제가 그 존디어의 부스에 가서 거기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봤는데, 거기 붙어 있는 게 라이다인지 카메라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모듈 크기가 많이 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라이다가 가격도 좀 비싸고 큰 부피다라고 알고 있는데, 기술력이 좀 많이 발전을 해서 나름 특정 형태의 라이다들은 크기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카메라하고 라이다 말씀드렸고, 그럼 레이더는 뭐냐 하면은, 레이더는
그 레이더도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전자기파를 발사해서 그 반사파를 측정하는 건데, 라이다랑 카메라 달리 장점이 있죠. 이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요. 정확하게 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형화나 저가격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라이다의 공통적인 단점이 그 날씨가 안 좋을 때 성능이 저하되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이 레이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레이더의 단점은 해상도가 낮고, 무슨 물체인지 정확하게 형상을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3대 센서에 대해서 이렇게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세 개를 복합적으로 가져가는 센서 퓨전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제가 이제 모빌아이 부스에 갔더니 모빌아이 직원분이 사실 이런 센서를 쓰다 보면 기능이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첩이 돼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고객사도 그걸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주요 자율주행 기업들이 이 센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카메라 위주로 가고 있고, 이 센서 중에 초음파 슈퍼소닉 센서라고 있거든요. 초음파 센서는 이제 근접한 그 물체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데,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하고 초음파 센서를 쓰고, 예전 초기 모델은 레이더도 썼다고 하고요. 라이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라이다 회사 중에 테슬라양 매출이 나오는 곳이 있는 걸로 봐서는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나 보다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고요. 웨이모는 초기서부터 라이다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웨이모는 기본적으로 라이다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고, 그 외에 카메라를 다수 쓰고 있고, 레이더도 쓰고 있고, 모빌아이도 어떻게 보면 테슬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카메라 기반으로 가져가고 있고, 사실 이미 몇 년 전에도 카메라 12개 달고 이제 이스라엘을 주행하는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카메라 기반으로 가져가고 레이더는 보조적으로 쓰고, 고급 모델의 경우에는 라이다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다 회사 중에 아까 제가 SOS를 말씀드렸는데, 이노비즈라는 라이다 회사도 부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노비즈 부스에 갔더니 모빌아이 로고가 이렇게 사진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빌아이 부스에 가서 혹시 라이다를 써야 될 때 이노비즈 라이다만 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진 않고 고객사가 원하는 라이다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업들도 카메라나 라이다나 좀 힘주는 전략이 다르다,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비즈 말씀을 드릴게요. 이노비즈는 2016년에 설립이 됐고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서 영어로 된 정보가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그 자율주행용 라이다 센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지 소프트웨어 기술이 되게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솔루션이 이노비즈 1하고 이노비즈 2가 있는데, 이노비즈 1은 완성차 회사 또는 로보택시 회사 또는 트럭 회사 아니면 그 배송, 딜리버리 쪽에 그 공급을 하고 있고, 이노비즈 2는 이거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인데 모든 형태의 자율주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의 라이다 회사들이 뭐 이노비즈 상장된 라이다 회사 중에 뭐 이노비즈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루미나도 있고 7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이노비즈 부스에 갔기 때문에 이노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노비즈의 고객사는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북미까지 확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노비즈는 그 이번에 3가지 제품을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3가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주로 파트너십 고객사들은 BMW 그리고 폭스바겐이라고 하고, 실제 그 사진도 보여주고 차량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BMW 차량 중에 i7이라고 하는 차량 전시했는데, i7은 플래그십 전기 세단이고요. 이 7 시리즈 중에 전기차 버전을 i7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아이닷 버즈라는 제품인데, 이게 과거에 T1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버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기차 모델, 즉 EV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CES에서 이 제품을 보여줬고요. 그 라이다를 3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라이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T1440이라는 라이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실 좀 네, 이노비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흐어세이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이다 3개를 갖고 나왔는데, 흐어세이는 중국 회사거든요. 그래서 중국 회사 흐어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어세이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됐고 중국 상하이가 본사예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라이다 솔루션 하고 있고 다만 그 외에 가스 디텍션 테크놀로지 쪽에도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천연가스 부분의 레이저 센서를 개발하다가 2016년에 자율주행용 라이다 기술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고 2023년도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어요. 중국 회사지만. 그래서 저도 그때 상장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후어세이도 그렇고 조금 전에 보신 이노비즈도 그렇고 아니면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SOS랩도 그렇고 각 부스에 가거나 프레스 릴리즈 보면은 나름의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업들 다녀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라이다 기술은 아직 표준화가 안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자 좀 사용하는 기술들이 다르고 뭐 3D 라이다 센서는 누가 잘하고 4D는 누가 잘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아직은 이쪽은 특정 기업에 의해서 마켓 셰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뭔가 이렇게 평정화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라이다 상장 기업이 이제 SOS랩만 있는데 미국에는 라이다 상장사가 이노비즈나 후어세이 외에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직 이쪽도 뭔가 좀 더 나중에 그 시장의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 있겠다. 특히 미국 시장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어세이가 지금 3가지 제품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AT1440이라고 하는 메인 라이다, FTX라고 하는 보조 라이다, 그리고 JT 시리즈라고 하는 로봇용 라이다 이렇게 3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AT1440은 말씀을 드리면 이 각 해상도를 0.02도까지 엄청나게 작게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m 거리에서 3.5cm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정교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프리미엄급에 많이 적용되는 그런 메인 라이다 제품이 AT144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AT1440과 함께 쓰이는 보조 라이다인데 이것이 이제 FTX 보조 라이다고 기본적인 탐지 거리는 아까 제가 뭐 100m에 3.5cm 차이 구분 가능하다고 했는데 FTX 보조 라이다는 30m 정도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존디어가 마치 자율주행 차량에서 라이다 3개 쓰는 것처럼 라이다도 한 차량에 여러 개가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후어세이의 3번째 제품이 이제 JT 시리즈인데 이거는 로봇용 미니 라이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라이다고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잔디깎기 로봇이나 아니면 배달 로봇 또는 청소 로봇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는 AGV, 즉 오토메이티드 가이티드 비이클이나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AMR에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다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처별로 다양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존디어 얘기로 돌아가면 존디어가 IR하고 PR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년 전에 CES에서 기조연설 할 때 존디어가 우리는 단순 농기계 회사가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 당시에는 자동 제초 기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동 제초 기기에서 실제 제초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농약 같은 거를 살포를 할 때 엔비디아 GPU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엔비디아 GPU라는 단어를 쓰면서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농기계 회사지만 엄청나게 뭔가 최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실제 농부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카메라랑 라이다 센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1세대 제품 2022년 CES에서 선보였던 1세대 제품에서는 카메라 기반으로 기본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는데 2025년도에 2세대 제품에서는 다중 카메라를 쓰면서 여기에 라이다 센서를 추가해서 360도로 더 넓은 면적의 환경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아몬드 나무의 과수원에서 나무 가지가 길다거나 아니면 나무의 높이가 굉장히 높을 때 그럴 때 뭔가 효과적으로 자율주행 측면에서 감지하기 위해서 라이다 쓴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라이다 얘기를 굳이 많이 하는 이유가 저도 CS 가기 전까지는 카메라면 다 되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그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영향 때문인데 이제 이번에 가면서 라이다에 대해서 좀 많이 인식을 하게 돼서 제가 자료에서도 라이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존디어 제가 부스에도 가보고 컨퍼런스에 가면서
뭔가 기억에 남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한국의 많은 기업들,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이제 CES 혁신상을 타고 주목을 받고 프레스 리리즈가 많이 나가서 저도 이제 한국의 애널리스트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데 그렇게 뭔가 보여지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CES 행사에 참석하시는 많은 그런 관람객들 있잖아요. 14만 명의 관람객들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뭔가 어떤 상을 타는 거 이상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고요. 이제 잔디어 컨퍼런스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잔디어 컨퍼런스 실제 들으면 이제 다 영어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100%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좀 졸면서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듣다가 갑자기 귀가 번쩍 뛰었어요. 언제 뛰었냐면은 갑자기 만달레이 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만달레이 베이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지만 CES에 출장을 가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만달레이 베이가 되게 익숙하거든요. 왜냐하면 만달레이 베이가 호텔 이름이고 미디어데이 행사 때 대부분의 첫날 행사가 만달레이 베이에서 열려요. 그래서 뭐 택시 타도 만달레이 베이로 되게 많이 가고요. 우버를 타도 만달레이 베이로 많이 가는데 이 잔디어 컨퍼런스에서 갑자기 제가 막 졸면서 컨퍼런스를 듣는데 앞에서 발표하시는 분이 만달레이 베이 얘기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 뭐 코엑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콘티넨탈 호텔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달레이 베이랑 채석장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만달레이 베이 주변에 19km 반경에 채석장이 8개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만달레이 베이 호텔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 호텔이 아니라 실제 지구상에 만달레이 베이라고 이름 붙여진 해변가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다만 이 단어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일 텐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에 굉장히 잘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채석장에 그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IT에만 관심이 있는 애널리스트였는데 갑자기 만달레이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이면서 잔디어의 제품이 농기계인 줄 알았는데 채석장에도 쓰이는구나. 채석장을 영어로 쿼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채석장도 농업이나 조경 분야와 마찬가지로 신규 노동력 유입이 굉장히 쇼티지가 발생하는 그런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라는 거를 갑자기 단번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잔디어가 그 자율주행 덤프 트럭이 채석장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도로와 건물 등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채석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잔디어 컨퍼런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시 LG전자랑 2시에 삼성자 중간에 그 컨퍼런스 중간에 이제 열렸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대부분 또 기자님들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들도 그 두 가지에 굉장히 포커스하다 보니까 잔디어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이제 IR이나 PR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직접 들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제품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혁신상을 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여기 모인 사람들과의 교감을 이끌어내고 자연스럽게 어떤 이 시장에서 이 제품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 특히 어떤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 이 장소와 어떤 공간, 시간, 이 시공간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강화가 돼서 그런 것들이 어떤 메시지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CE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14만 명 이상의 참관객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 저도 항상 이제 CES 갈 때마다, 또 1년 만에 또 가게 돼서 기쁘다라는 생각과, 또 이 행사에 가보고 싶은데 또 가보지 못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래서 항상 그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공존하는데, 저도 이제 가기 직전까지는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크다가 가서 제가 혼자 막 어떤 장소에 가서 뭐 보고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기억했다. 한국에 가서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치라는 이제 권지승 연구원님과 함께 이렇게 발표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제가 이제 한국 기업들의 제언 드리고 싶은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업 분석 자료를 발간하고 있고,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한 어떤 시사점 있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지만, 기업들께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더밀크라는 매체에서도 최근에 이제 레터 보내셨는데 거기서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CES 갔다가 지나가다 더밀크 대표님하고 잠깐 1분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반갑게도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밀크 뉴스레터를 보면은 사실 기존의 한국 기업들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사실 이렇게 성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전략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정말 너무 공감을 하고,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아직도 대부분 하드웨어 쪽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드웨어 산업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특정 제품의 강점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제품 스페시픽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처럼 그러니까 플랫폼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 좋겠다. 생태계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디어 컨퍼런스에서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장에서 이 페인 포인트가 뭐고, 그래서 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why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스타트업 IR 자료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특히 상장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이 IR이나 PR에 많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필요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메시지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CES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AI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고, 저도 한 2년 전에는 단순히 LLM이라고 하는 모델의 챗봇의 유저에서 지금은 점점점 AI라고 하는 시장, 에코시스템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환경이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개인으로서 애널리스트로서 느끼는 변화에 못지않게 각 기업에서도 이런 변화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준비하느라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나,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100% 정답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이 한국의 기업들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에서 벗어나서 가치를 제시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되게 제품에 특화된 가치라기보다는 플랫폼이나 에코시스템을 아우르는 그런 가치, 그리고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고 그걸 해결하고 있고, Y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녹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IR, PR을 통해서 많이 강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CES 관련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 한국 IR 협의회 기업 분석 자료나 아니면 동영상에 관심을 갖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애널리스트들, 연구원들과 함께 좋은 자료와 영상을 만들어서 또 우리 시장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